야쿠마루 가쿠, 돌이킬 수 없는 약속. 그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세요. 눈앞의 쇼윈도에 내 모습이 비친다. 나는 내 얼굴에 손을 대보았다. 손바닥으로 뺨과 코와 입가를 쓰다듬어 보았다. 이전의 감촉은 이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전에 나는 걷기 시작했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에 우편함을 들여다보았다. 우편 전단지와 전기요금 청구서가 들어있다. 그것들에 섞여 있던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이곳 주소가 적혀 있고 수신인은 무카이 사토시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뒤집어 발신인을 보았다. 주소는 쓰여 있지 않고 사카모토 노부코라고만 되어 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이윽고 그 이름의 주인의 생각이 미치자 심장 박동 소리가 요란해지고 봉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 입구를 뜯고 안에 있는 편지지를 꺼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편지지에는 그것만 적혀 있었다. 나는 잠자기를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옷장을 열고 안에 쌓인 골판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런 것은 벌써 버렸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과거를 더듬는 것처럼 골판지 상자 속을 헤집어가자 기억 속에 남아있는 클리어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A4 크기의 빨간 클리어 파일이다. 나는 가슴을 움켜쥘 정도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클리어 파일을 집어들었다. 클리어 파일에는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 붙여져 있는 것은 30년도 더 지난 기사라서 종이가 꽤 칙칙하다. 1980년 6월 7일 기사로 슈트케이스에서 여고생의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내게 미소를 던지고 있는 피해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기사를 속독하며 페이지를 넘겨나갔다. 몇 장째인가 뒤에 스크랩되어 있는 기사에는 여고생 토막살인 사건 범인 체포라는 글자가 춤추고 있었다. 남자의 증명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 가도쿠라 도시미츠 이이야마 켄지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 나는 침대 옆에 벗어던져둔 겉옷을 집으러 갔다.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편지지를 다시 꺼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 사카모토 노부코의 얼굴이 뇌리에 달라붙는다. 설마 그때의 약속을 지키라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 나는 편지지와 봉투를 꾸깃꾸깃 구겨 찢어버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내 시선은 인터폰으로 향한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가볼래요?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 중인 가오루의 말에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가오루와 처음 만난 것은 가게 문을 열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하루 저녁 마시고 간 것만으로도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라고 느껴졌다. 그때 가오루의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오루는 매일 밤이면 가게를 찾아왔다. 항상 버번 스트레이트를 들이키고 바에 엎어져 고주망태가 되는가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주변 손님들에게 스테이를 부리는 성가신 손님이었다. 오치아이는 가오루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가오루는 30살이었다. 나보다 2살 어린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갑이다. 나와 동갑인 여성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거칠게 술을 마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내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게를 닫아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술을 계속 마셨다. 어느새 그런 그녀와 새벽까지 함께하고 고주망태가 된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가오루는 그날도 바 안에서 몹시 취해 있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했었기 때문에 술을 달라는 가오루의 요구를 거절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술을 내놓는 게 당신 일이잖아.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가오루는 격한 말투로 달려들었다. 나는 좀 괘씸했지만 가오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 같은 건 살아도 소용없어. 죽고 싶어. 가오루는 그렇게 말하며 소매를 걷고 자신의 손목을 내 쪽으로 뻗었다. 가오루의 손목에는 면도칼로 그은 것 같은 몇 개의 상처 자국이 있었다. 죽고 싶어. 매일 죽고 싶다고 비는데도 항상 죽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안 내놓으려면 거기 있는 칼이라도 내놔. 이렇게 외치면서 몸을 내밀고 칼을 붙잡으려는 것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가오루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 어떤 폭언을 토하든 아무리 민폐를 끼치든 손님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다. 아마도 가오루가 내 안에서 손님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었기 때문이 그런 것 같다. 내게 뺨을 맞고 정신을 차린 가오루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3년 전에 자신을 덮친 소름 끼치는 재앙을 더듬더듬 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오루는 그때까지 도쿄에 살면서 어페럴 업체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도 있었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어느 날 밤 가오루는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는 상사를 따라가서 한잔 했다고 한다. 상사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신 가오루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고주망태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호텔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가오루는 비틀거리면서도 돌아가려고 했지만 상사가 그녀를 막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겨우 의식을 되찾자 가오루는 울면서 상사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상사는 합의한 거였잖아 라고 정색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합의 따윈 한 적이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격하게 저항했지만 몹시 취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다. 상사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일을 가족과 연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오루는 그 뒤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무슨 일에든 무기력해지고 그 뒤부터는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나쁜 쪽은 억지로 자신을 욕보인 상사임에도 되려 가오루가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족에게도 연인에게도 그 괴로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그저 무방비했던 자신을 계속 탓했다. 마침내 격심한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도 어색해져 갔다. 그 후 가오루는 연인과 헤어지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싶어 집을 나왔다고 한다. 가오루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그리고 어떻게든 눈앞의 여성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가오루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품기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그때까지 해온 여러 나쁜 짓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망설여지기도 했다. 내 과거는 온통 거짓이다. 가오루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 과거를 가오루가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위축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도 가오루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가오루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았다. 당연하지. 그 덕분에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손에 넣었다. 가오루라는 훌륭한 아내와 호노카라는 귀여운 딸아이에 둘러싸인 따뜻한 가정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을 수는 없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수는 없다. 아니, 애초에 지킬 필요 따윈 없는 꺼림칙한 요구였을 뿐이다. 옷을 갈아입으러 바에서 나왔다. 그러고 보니 무카이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 오치아이의 말에 나는 순간 또 멈칫했다. 그가 내민 봉투에 발신인을 보고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카모토 노부코. 가게로 보낸 걸 보면 손님인가? 오치아이가 물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몸을 진정하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 손으로 봉투를 뜯고 안에 든 내용물을 꺼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만 당신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기나 한 건가요? 지금 당신이 행복한 것은 나와 그 약속을 한 덕분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이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글자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보았다. 니시 요코하마 역에서부터는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노부코가 살던 연립주택에는 몇 차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구보마치라는 마을 이름만큼은 명확히 기억에 남아있었다. 구보마치 주변을 배회해도 좀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풍경을 만나지 못했다. 16년의 세월 동안 이 주변 거리도 꽤 달라져 버린 것 같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원룸텔 현관으로 들어갔다. 우편한 문패를 하나하나 살폈지만 거기엔 사카모토 노부코라는 이름은 없었다. 물론 그녀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때 분명 사카모토는 암 말기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욱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고 그것을 내게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대로 그녀가 이미 죽었다면 대체 그 편지는 누가 보냈단 말인가? 어젯밤 야마데라 씨는 사건 피해자의 가족과 친족에 준하는 사람이라면 범인이 언제 교도소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부코는 가까운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피해자 가족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노부코가 내게 내민 제안에 변호사가 가담할 리는 없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가운데 정처 없이 주변을 헤맸다. 정신을 차리니 구름 따위 위에 혼자 우뚝 서 있었다. 굉음이 들려 내려다보니
구름다리 밑을 전동차가 빠르게 통과한다. 여기가 바로 노부코와 만난 곳이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딱 지금처럼 찬바람이 뺨을 애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16년 전 이 무렵 나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요코하마의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직업도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이 신변을 위협하는 위험에 덜덜 떨며 길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치아이와 만나기 얼마 전까지 나는 난폭함을 달고 사는 남자였다. 그 모든 원인은 내 얼굴에 있었다. 적어도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얼굴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다. 얼굴의 절반 이상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그 탓에 부모에게도 버려졌을 것이다. 나는 아기 때 버려졌고 그 후로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왔다. 보육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거리를 걷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거의 대부분 사색되었다. 어디를 가든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소외되었다. 그런 내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해 준 것은 바로 폭력이었다. 보육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는 폭력으로 내 몸을 지키고 내 존재를 과시했다. 중학생 때는 내가 때려눕힌 아우 하나와 함께 절도죄와 상해죄를 반복해서 결국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노부코와 만나기 1년 전 나는 복역했던 교도소에서 나왔다. 나는 일단 교도소에서 만난 마카베라는 남자에게 의지하기로 했다. 마카베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 절도단을 이끌었고 출소하면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마카베와 그 동료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10대 남자애들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굴이나 철사를 훔치거나 차량 터리를 하면서 살았다. 수입이 적은 보잘것없는 일거리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전과자인데다 얼굴이 이런 내게 달리 일거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언젠가 얼굴을 성형할 요량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마카베 무리와 계속 함께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다가 야쿠자들이 이끄는 사기 도박에 걸려들고 말았다. 내가 수차례 이겨 우쭐한 나머지 베팅금을 올리는 사이 가당치도 않은 액수의 빚을 떠안고 말았다. 야쿠자들은 조직원을 총동원해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붙잡히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살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리라. 사무실로 끌려갔을 때 지갑을 빼앗겼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보고 내 신원을 파악했을 것이다. 마카베는 해외로 도망치든가 호적을 바꾸는 것밖엔 방법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 방법들은 모두 몇백만 엔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도저히 그런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구름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보았다. 구름다리를 건너던 백발의 노파가 장바구니를 떨어뜨려서 안에 있던 귤이 떨어졌다. 나는 그 귤을 주워 노파에게 건넸다. 고맙음. 거기까지 말한 노파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떨고 입을 다물었다. 내 얼굴을 봤을 때 모두가 보이는 반응이다. 불쾌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기력도 없어 시선을 다시 아래로 돌렸다. 고맙습니다. 노파가 마음을 가누었는지 다시금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저 무슨 일 있나요? 잠시 시간이 흐르고 노파가 또다시 말을 걸어와 나는 뒤돌아보았다.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노파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나는 노려보듯 말했지만 노파는 그 자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물건을 주어준 사람에게 순간이나마 그런 경멸 어린 태도를 취해버린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것인지 노파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배가 좀 고파서 그래. 도박장 사무실 사건 이후로 나는 거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괜찮으면 저희 집에 오시지 않겠어요? 마침 지금부터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할 참이에요. 온화한 얼굴로 노파가 말했다. 미안함의 표시로 장바구니 속에서 요깃거리라도 좀 꺼내줄 요량인가 했는데 설마 집으로 오라고 할 줄은 몰랐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노파를 따라가기로 했다. 노파의 집은 그로부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문패가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부엌과 방이 2개 있는 조그만 집이다. 많이 만들었으니 사양하지 말고 들고 가요. 배가 고팠던 나는 눈앞의 음식을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노파 잘 먹었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더 쉬다 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술 종류는 없지만 과자랑 과일 같은 건 있어요. 노파가 나를 올려다보며 붙들었다. 얻어먹고 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못하지만 말이야. 동정이나 죄책감 때문이더라도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한 일이야.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게 해준 데에 대한 인사치고는 부족했지만 나는 그런 충고를 했다. 별로 위험할 것도 없어요. 나나 이 집을 보면 알 수 있듯 훔쳐갈 만한 것도 없고요. 단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늙은이와 함께 식사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식사한 건 오랜만이야. 내 얼굴을 보면 다들 식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원래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 아직 자기소개도 안 했네. 나는 사카모토 노부코라고 해요.